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동민 의원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 굉장히 경험이 다양하신 것 같네요. 뭐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좀 경험할 수 있었고, 네.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행정부도 좀 경험할 기회가 있었고요. 국회, 당 이렇게 경험할 기회가 있어서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도 30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이라뇨? 어떻게 30이 되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사법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사법고시를 본 건 아니고 92년도에 학생운동 당시 이제 집시법 이런 부분들로 네. 구속되어서 잠깐 큰 집 구경했다고 해서 이제 사무실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쪽, 네. 그쪽 법원 쪽에 좀 관련이 좀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이 굉장히 특이하신데요. 예, 같은 성을 가진 정치인이나 유명인사가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는 없고요. 축구 선수 기성용. 그렇군요. 예, 양궁 선수 기보배. 기보배 선수 있죠. 기숙향 씨라고 좀 낯서시죠? 네, 전 잘 모르겠는데. 양학선 씨 체조 선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한 2만 명 조금 더 넘어가는 숫자여서요. 종친회 이렇게 가면 네.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세요. 네. 지금까지 집안에 국회의원이 아마 61년 군사고 때 3일 하고 그만두셨다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분 계셨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좀 여러 가지 통과가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법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제 96개 법안 통과됐어요. 그중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았던 김용균 씨법, 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었는데요. 28년째 한 번도 개정되지 못한 그런 그렇죠. 법안이었습니다. 네. 김용균 씨 어머님께서 아이고 정말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부터 시작해서 본회의 방청 또 법사위에서 논쟁이 또 심했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가슴 졸이면서 쭉 이렇게 힘을 실어주셨고요. 또 그게 또 이제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것이 조국 민정수석 운영위원회 출석권 이런 분들까지 연동시켜가지고요. 네. 대통령께서 김용균 씨법 처리해야 된다 반드시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들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차원의 정치적 타결을 그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거는요. 서부발전을 비롯해서 발전 5개사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97%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안이고요. 그렇군요. 네. 9년 동안 40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37분이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를 자꾸 주다 전부 다 외주시킨 거죠. 네. 생산성과 무슨 효율의 논리로 안전과 생명 이런 부분을 저당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3교대로 일해야 될 거 2교대로 일하고 두 사람 일해야 될 거 한 사람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외주화 이렇게까지 표현되었던 그런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구의역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크린도어 사건. 네. 그때마다 이제 법안 많이 발의되었고 논쟁되었었지만 야당과 또 경영계 이쪽에서 발목을 잡아서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년 만에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는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김근태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그때 따라 들어가서 복지부 정책보좌관을 한 게 2년이 되어서 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3년차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사시켜 주셔서 간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도 96개 법안 중에 33개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었습니다. 그쪽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이 첫 번째 직분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지난번에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법안 소위 진행을 했어요.
그 여의도 알만한 사람들 내에서는 많이 놀랬었는데요. 보통 법안서 이렇게 의사 일정을 합의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야 간에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해야 되고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야 간에 좀 뜻이 맞아서 그때 한 220개 법안들 처리했었고요. 네. 이번에 한 105개 정도 법안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문희상 의장께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칭찬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법사위원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법안 너무 많이 보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내는 한 법안당 10,000원씩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되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뿌듯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동수당법 있지 않습니까? 네. 만 6세까지 지금 예전에는 90%까지만 줬었는데 대상도 좀 확대하고 지급 연령도 한 살 올리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또 응급실에서 주치자들 폭력 있지 않습니까? 가중처벌하는 법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33개 정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대마 일부 허용하는 합법화시키는 법안도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저 그 법안에 대한 이제 사연을 듣고 되게 많이 가슴 아팠었는데 그 대마의 특정한 성분이 그 간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특효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 네. 특효약이어서 그걸 그렇게 고대하고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한 1박 2일 정도 논쟁해서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갔다는 이제 일조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자, 어제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네. 이번 기회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네.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은데 통과가 네.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예. 언론에서는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쓰고요, 신속 처리 법안이라고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별칭 패스트 트랙인데 슬로우 트랙이라는 비아냥을 좀 많이 듣기도 하죠. 최장 33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엄존한 상황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섭단체 중에 한 교섭단체라도 반대한다면, 그리고 교섭단체 한 정파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한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잡는다면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지금 선진화법의 실상이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면 네. 패스트트랙에 부의시킬 수 있는데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상임위에서 최소한 180일 견뎌야 되고요. 네. 법사위에서 또 한 90일 견뎌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본회의에서 한 60일. 그래서 최소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트랙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이 성사가 된 적이 있어요. 가습기 등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법이 패스트트랙 적용되어서 336일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가장 어찌 보면 느린 길 같지만 저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늦어도 330일 뒤에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는 건가요?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봐야겠지만 저는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을 법과 제도로 보장을 해라. 시행령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개원 일수를 줄이고 폐원 조치를 하고 이런 행정 조치로 충분하지 않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의견인데 네. 어찌 보면 한유총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하게 에듀파인을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만약에 이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명시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지금까지 회계의 불투명성 속에서 일어났던 나쁜 관행들은 사라지는 그런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30일 동안 네. 눈을 부릅뜨고 저희가 언론에서도 좀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네. 선거제도 개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면 사실 얼마든지 복잡하고 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지고 하셨으면 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들께서 단식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래 거기에 연동형을 가미해야 된다. 이런 걸 확고부동한 당론으로 가지고 있지만 네. 거기에는 또 의원 정수 문제가 부득불 연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국회에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으로 보면 인구당 한 17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되어 있어서 외국과 견주었을 때 너무 좀 이렇게 과소한 거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회의 생산성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수를 늘릴 수 있어? 라는 문제 제기를 뚫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네.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위공직자 이 범죄수사처 문제, 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법원 이제 개혁 문제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인데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가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완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상설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찰관 제도 이런 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가동하면 되는 문제이지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권력적 통제 장치의 일환이 아니라 권력과 결탁할 수 있는 그런 이중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위험성들을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수사처의 뭐 장을 추천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타협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니까 특검을 상설화하는 문제라든지 네. 특별검찰관의 어떤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렇게 절충점들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면 일정한 부분에서 타협점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고요. 검경 수사권 문제는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한 7분 응선 정도로 넘어선 거 아니냐. 좀 좁혀졌다는. 예, 많이 넘어섰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범위,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필요한 범위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 경제 문제라든지 공직자 문제라든지 또 선거사법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수사준칙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할 거냐, 법무부령으로 할 거냐 하는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 네. 내부적인 토론들을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이 쟁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합의 정도가 높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법원 개혁 문제 국민적 열망들이 또 한쪽으로 쏟아지고 있어서요. 네.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법원 사법행정회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자. 거기에 또 대법원장의 집중된 독점적 권한들을 사법행정회의를 통해서 좀 분산시켜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인원과 법관을 동수로 했던 안들을 선호했던 것인데 네. 근데 정작 국회 보고안에서는 법관의 비중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와서 개혁의 후퇴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이 임무가 사개특위에 있는데 사개특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제 또 96개 법안 중에 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6개월씩 연장했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됐죠. 내년 초 정도면은 국민들께서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납득이 가능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이 참 신뢰하고 많이 지지했는데 좀 인기가 좀 하향 추세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현장 국회의원으로서 좀 느낌 같은 게 있으실 텐데요. 공기의 소중함은 평소엔 잘 못 느껴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세게 오니까 정말 이렇게 신선한 공기 이런 부분들의 소중함들을 느끼듯이 올 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가 전쟁의 기운이 완벽하게 둘러쌌던 이런 과정들인데 1년 만에 상전벽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거든요. 네. 엊그저께 남북 철도를 잇는 착공식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진행을 했고요. 엄청난 뉴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다지 큰 뉴스가 되지 않아요. 다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훌륭한 기운들이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 이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등을 따숩게 하고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직결이 돼야 되는데 네. 좀 그런 데 대해서 한계를 노정하다 보니까 좀 민심이 좀 식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또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새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걸 좀 해야 어쨌든 국정 지지도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긴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 건데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예전에 어떤 그 대기업 중심 혹은 수출 중심의 낙수 효과에 기대는 이런 경제 구조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그런 진단들이 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거고 거기에 또 뭐 세계적인 불황들도 겹쳐 있는 거고 강대국 간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 이어지는 몇 가지 환경들이 저는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역시 막 2.5% 내외의 어떤 성장률 그 다음에 일자리도 한 15만 개 내에 있던 일자리, 저성장의 구조와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방법들은 없는 거죠. 다만 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혁신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밀고 왔던 정책들의 어떤 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선후 경중의 문제, 이 정합성 문제들보다는 저는 국민의 마음 잡고 마음과 함께 가는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최저임금 당연히 올라가는 거 필요하죠. 노동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사람들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마찰, 피해 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같이 나오면서 최소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마음이 그때 급했던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일자리 안정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리고 일자리 문제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호전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지표로 드러내서 서민들이 그래 힘들지만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전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간다면 저는 또 심리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약간 다른 주제인데요. 최근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네. 사건 때문에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네. 이런 공격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저는 청와대 잘못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분인데, 네. 그 검찰에서 아마 이 비위 감찰한 걸 보니까 민간인의 특정한 역할이 있었다. 그분이 왜 거기 가 있었을까? 그런 이 보고서가 나와 있던데 이제 검찰 수사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엄격하게 검증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런 직무를 수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이 감찰 과정에서 다 나온 것이지만 이 사채업자, 그러니까 골프업자, 골프 뭐 회동이라든지 건설업자 최모 씨와의 또 부적절한 관계, 네. 뭐 정치적으로 딜을 하려고 하고, 뭐 스스로 또 어떤 자기 자리를 직을 만들어서 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또 대통령 기념품 이런 분들 본인들이 구입해가지고 막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과거에 좀 이렇게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 같아 보여요. 그걸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저는 분명하게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연 야당에서 주장하다시피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대법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판례가 민간인 사찰을 정의를 했는데요. 민간인 사찰은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이 사건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전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개인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속성에 물들어서 몇몇 어떤 불법적인 사찰 시도를 한 것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건 반장이라든지 뭐 데스크 차원에서 충분하게 다 걸러졌던 이런 사안들인데 이게 너무 침소봉되어진 측면이 있고 이게 특정 야당 정치 세력과 결부되고 언론과 결부되어지면서 6급 주무관 한 분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런 분들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할 비서실장과 수석이 없겠는데요. 이런 정도 사안들을 가지고 청와대를 인적 쇄신을 한다면 뭐 어떤 수석과 어떤 실장이 나만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청와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참모들은 한 2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2년. 예. 네.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 집요한 꿈과 철학과 가치,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지치지 않고 5년을 가실 수가 5년. 있으신데, 네, 뭐 자기 정권이니까 네. 5년 할 수 있죠. 근데 옆에 네. 참모들은 2년 정도가 지나면 관료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있더라도. 측면이 있군요. 네, 네. 저는 두 가지 요인들이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 체력의 문제들도 있고 또 존재적 특성에서 오는 한계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이루어내면서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려놓는다면 비서실장은 이제 당연히 다른 일들을 다른 분들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한 2년 다 돼가는 것 같네요. 뭐 얼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정수석에게는 또 다른 과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조정 문제라든지,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문제라든지, 법원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함께 해야 될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뭐 어떤 교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단일한 사안 가지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과연 그렇게 경질해야 될 만큼 그런 사안인지, 뭐 31일 날 운영위를 통해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 답변 과정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지난 20대 총선만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점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권 3년 차고요. 네. 3년의 시간이 지나는 시기이고, 그 임기 중에 치루어지는 총선은 명백하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질이멸멸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상대적으로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구석이 있는가 아니냐라고 분석해 주시는, 덕담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야말로 그건 덕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의 존재 기반이 어떻게 또 새롭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차기 총선이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어떤 오히려 위기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좀 절박합니다. 사실 네. 의원들 내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패턴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임기 조금 지나고 한 2년차 넘어서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당과 좀 분리되어져 나가면 당에선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렇죠. 이런 게 일상적인 패턴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용서하실까요? 자,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 통합 정계 개편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분들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뭉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은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서로 각축하고 경쟁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88년 이래로 다당제를 선택해 주셨지만, 그래도 양당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야당은, 저는 지금까지 괴를 같이 했던 축들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통합하는 게 어떠냐고. 별로 높지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진영 내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들도 분명히 좀 다른 거고, 그리고 네. 과연 그렇게 소규모의 어떤 그 통합을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힘을 형성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숫자는 안 되죠. 오히려 더 예. 긴장과 대립과 갈등 이런 부분을 촉발시킬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성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그런 얘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있는데요. 네. 당장 2022년 개헌이 안 되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다시 집권할 자신 있으십니까? 체게바라가 이런 얘기 했대요.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가슴 속에 꾸는 그런 꿈이겠죠.
20년 집권 이런 부분들이 네.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이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뉘앙스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공학적으로만 보면 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잖아요. 그러면 차기 총선 지형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차기 총선 반대로요? 예, 네. 차기 총선 지형이 좀 힘들면 네. 또 대선 지형은 그나마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아주 그렇군요. 공학적으로만 보면 예,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네. 됐다 국민들이 예, 네. 지형상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의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인물 구도 면에서 아직까지는 보수가 혁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새로운 정통 보수의 어떤 표방, 표상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 경쟁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여당 쪽이 좀 우위에 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어떤 분들이 좀 소개해 주시죠.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감. 예를 들어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네.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총리도 국무총리도 그렇고요. 계시네요. 그다음에 저는 젊은 흐름들도 상당히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실까요? 김경수 지사라든지 김경수 지사요. 예. 그리고 네. 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젊은 흐름들도 저는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주목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기동민 의원님은 어떻게 차기에 나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직분을 비교적 아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주는 이런 예, 시대 상황이 좀 그랬죠. 시대 상황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야단체에서 한 8년 정도 쭉 이렇게 일을 했어요. 어느 단체에 계셨습니까? 예전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전대협, 뭐 전청대협, 전농 이런 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런 소위 말하는 전자 돌림의 대중연합 단체들이 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그런 있었죠, 대중연합체를 구성을 했고요. 전민련 후신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상근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의 중심이 여의도 국회에도 있었지만 거리에 상당한 정도 제야에도 있었죠. 제야 지분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리에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좀 꿈꿨었는데요. 97년 이제 소위 말하는 평화적 정권 교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길 좀 정리하고 제도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네. 자, 정치인으로서 뭐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내 삶의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마음속으로는 다지는데 저도 이제 국회의원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많이 어떨 때는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주변의 평가는 많이 좀 루즈해진 거 아니야? 뭐 좀 약간 그 뭐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항상 예. 자신의 문제는 주변과 상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져야 그나마 비틀대면서 이렇게 큰 길을 갈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이제 지금 연말입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올해 마지막 회인데요. 우리 집권여당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또 저희 그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구함이 좀 있어요.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의 기운이 활짝 핀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 과정이 중산층과 서민,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호주머니를 넉넉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책의 세밀함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일신후일신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황금 돼지의 기운에 맞게 민생 문제 딱 부여잡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기동민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황금 돼지의 해인데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좋은 기분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호주머니에도 두둑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